네,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품격 토론입니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치권이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 대통령실도 뭐 지금 하자는 것이고 여당도 야당도 하자는 것인데 의료계는 지금 여전히 2025학년도 정원부터 백지화해라.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현재까지 의료계가 함께 할지 안 할지가 지금 아직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이 상황 그리고 여기서 출발해서 이 의료 사태 이걸 어떻게 수습하는 게 좋겠는지 그 주제로 토론 좀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지금 네, 상황으로 신경민 봐서는 의원님. 일단 만나는 것 자체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당도 솔직하게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추석 전에 일단 만나는 것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제일 큰 걸림돌 뭐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증원안 아니겠어요? 2,000명 증원안 25년도 아닌데 이게 지금 다들 일리가 있어요. 지금 의료계 얘기는 현재 정원이 3,000명인데 이번에 지금 25년도에 1,500명이 늘려서 4,500명이 이번에 네. 이제 들어오고 그 이번에 또 유예가 되잖아요. 유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3,000명이 있어서 7,500명을 2025년에 교육을 못 한다. 3,000명 겨우 받아들일 수 있는 해파에 7,500명이 바글거리면은 이 사람들을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교육 현장이 특히 1년차 교육 현장은 마비가 된다. 그래서 못 한다. 그러니까 물론 오늘부터 수시 모집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수시 모집이 보니까 한 3,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입학을 앞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가 끓는 거죠. 다들 이해가 돼요. 그러나 교육을 맡고 있는 의대 입장에서 보면 7,500명 1년 차를 놓고 교육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아마 굉장히 시끄러우면서 뭐 만난에 간에 만에 그리고 뭐 의료계라는 게 뭐 단일한 조직체가 아니잖아요. 의대 학생부터 시작해서 전공의 전문의 등등 층층시하잖아요. 지금 현재 의협의 리더십이나 전공의 단체 리더십이 확고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러면은 의료계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대개 지금 한쪽이 이게 지금 5개 당사자잖아요. 5개 당사자가 모여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3, 4명이 대표를 할 텐데 이 당사자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 의료계가 대표성을 갖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고 또 이 25년도 문제가 또 이 다음에 또 허들을 넘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예. 윤 대통령의 사과와 장차관 경질 사회수석의 파면 뭐 이런 것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난다고 그러면 일단은 한 고비는 넘기는 건데 여기에서부터 일단은 큰 허들이 있습니다. 추석 전에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네요. 신경민 의원님. 그럼 자 김영우 의원님. 네, 제가 보더라도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 소통의 실패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소통의 실패가 결국 정체 실패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 체계 개혁, 또 의대 정원 문제, 의대 정원 증원 문제 이런 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또 누구나 다 필요성을 느끼는 문제지만은 이 문제를 잘못 접근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원래 이제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 얘기 나오는데 뭐 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국가 정책이니까 처음부터 여의정 협의체 정도는 아마 있었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DJ 시대에 의학 분업이라든지 또 뭐 바로 직전에 문재인 정권 때도 의료개혁 문제는 늘 아주 폭발성이 강한 그런 문제였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이 2,000명 증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굉장히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나온 숫자라고는 하지만
이거를 이제 사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 형태를 통해서 또 직접 발표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조금 더 꼬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그 협의체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난번에 이제 총선 직전에 또 그런 거 담화문이 발표됐고 한데 이것이 결국은 너무 2,0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너무 매몰된 게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직까지도 응급실 뺑뺑이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계도 지금 뭐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 백지화해야 협의체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이미 의대 그 수시 모집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부도 이제 후년 2026년부터 의대 증원 문제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 다시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빨리 여야 의정 협의체는 추석 전에는 띄우는 게 맞다. 지금 해도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국민 여론이고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양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의료계가 양보해야 된다. 일단은 협의체는 참석을 해야죠. 그걸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지금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야 그 대표회담이 있었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시각에 따라 평가가 좀 다릅니다만 뭐 이렇게 뭐 많은 성과를 얻은 회담으로 평가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민생 공통 공약 협의기구 하나는 성과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었는데 이게 양당 정책위원장이 만나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전격 취소돼 버렸어요. 그 이유가 보니까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는 이유인데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지 또 이 지역화폐가 워낙 그 이재명 대표의 대표 브랜드처럼 돼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아주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제 여야 당 대표가 만났고 특별한 결실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민생 공통 공약을 논의하는 협의기구는 만들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만나지 않는 것보다는 좋았다라는 그 평가가 있었는데 이마저도 지금 완전히 뭐 지금 물거품이 될 지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도 문제입니다. 지역화폐법이라고 하는 거 지금 당 내에서도 뭐 그제입니까?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3조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걸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물론 이재명 대표와 경쟁 관계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법 이 문제는 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독으로 밀어붙일 사안인가?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한테 줄 서 있는 그 민주당의 뭐랄까요 원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밀어붙인 거 너무 무리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이 만들기로 했던 민생 공통 공약 협의 기구를 이참에 그냥 날려버린다. 없던 걸로 한다라는 것도 저는 여당으로서는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공통 공약 협의 기구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지역화폐 말고도 다른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굉장히 지금 수두룩한데 그런 것 자체를 안 하겠다 하는 것은 몇 가지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밥상을 그 또 걷어찬다라는 것도 여권으로서는 여당으로서는 저는 맞지는 않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 양쪽 당이 저는 이거 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결민 여야의 협의기구가 그게 뭐 대표회담이 됐건 뭐 어떤 수준에서 했던지 간에 합의해놓고 제대로 굴러가는 것을 본 적이 전 거의 없어요. 정말로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해놓고도 깨는 판이기 때문에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거 합의하는 걸 깨는 것은 많았고 거의 다반사라고 표현해도 뭐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야 대표회담에 거의 별로 합의한 게 없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였다라고 얘기를 할 때부터 과연 민생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을까? 협의 기구가 작동이 될까? 이런 의구심을 저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지역화폐법이잖아요. 근데 지역화폐법은 뭐 하여튼 13조가 필요한 돈이고 이건 여야가 이견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던 거였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나오면은 누군가는 사실은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여당이 깨고 나온 것은 여당이 이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잘한 건 아닐 거예요. 금방 김 의원이 조목조목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당이 이 책임을 지는 것은 저는 여당으로서는 전략 부재였던 것 같고 다른 이유를 대도 되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이번 주에 대정부 질문이 월화수목 진행이 되는데 이걸 이제 개정안을 이번에 상정을 하느냐 마느냐는 문제가 여야 간에 이제 의사일정 문제인데 대개 의사일정이 합의하기 싫으면은 대정부 질문 기간 중에는 의사일정을 해가지고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 반대하는 쪽의 논리거든요. 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대정부 질문 중간 내지는 끝에 개정안 같은 것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었어요. 이건 뭐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예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지금 하겠다고 야당이 나서는 마당에 여당으로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전격 취소하고 걷어차버리자라는 전략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대목이 대정부 질문은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국회가 다시 파행으로 그럼 들어가는 이제 것은 사실상 협치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시작도 안 한 거죠. 시작도 안 하고 시작도 안 하고 끝났다. 끝난 거고 아마 이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뭐 전후해가지고 여야 간의 대화는 거의 끊어질 수밖에 없는 추석 전에 네. 이미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게 우리 한국 정치의 수준이고 실력이고 현실이라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꾸 이렇게 윤리적 당위적으로만 협치하라고 해서 협치가 된다면 몰라도 그렇죠. 말을 물가까지만 끌고 갈 수 있는 거지. 예. 그 다음은 말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예. 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는 대체로 불기소였는데 이 사안을 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한 결과 뭐 보도에 따르면 뭐 일부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지만 어제 오늘 보도는 14명 전원이 불기소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죠.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이나 이제 검찰은 이번 주 중에 그 이원석 청장 퇴임 15일 퇴임 전에 이제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데 이 점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그 12일 대정부 질의 마지막 날 처리를 검토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영배 의원하고는 뭐 그게 꼭 12일은 로 이렇게 결정된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잠깐 해줬습니다만 어쨌든 특검법을 가져간다는 거는 되게 더불어민주당의 전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잠깐 좀 토론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저는 포함해서 모든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선제적으로 미리 조금 잘 정무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이 문제가 왔겠나 그런 생각을 좀 후회스럽지만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수수 문제 이것도 누가 보더라도 최재형 목사의 그 뭐 함정 몰카에 의한 공작을 통한 그 면담이었다라는 거는 뭐 세상이 다 압니다. 네, 다 압니다. 물론 경호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긴 하더라도 이게 이제 공작이었다라는 건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만남 속에서도 적절치 못한 대화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백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뇌물수수와 관련된 뭐 그런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또 수사심의위원회의 그런 그 수사심의를 통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결론까지 나오긴 했어도 결국 이것은 정말 오랫동안 국민 감정을 좀 뭐라 그럴까요? 자극했던 문제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국민들은 어떤 대통령실에 오는 뭐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계속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만으로 이게 끝날 문제인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끝나고 법적으로 끝을 내도 끝날 수 없는 문제가 아닌지, 또 이것을 아마 야권에서는 엄청나게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너무 좀 초반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길게 끌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는 정무적으로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전에 뭐 이태원 그 참사 문제도 그렇고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모든 그 국무위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그대로 아무런 어떤 조치가 없었단 말이죠. 뭐 징계나 아니면 무슨 이런 것도 없었고 경질도 없었고, 그러니까 화를 저는 점점 키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해야 될 일이 여전히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예. 일단 수사심의위원회 문제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지금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에 이걸 돌리면서 공정성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매듭 짓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검찰개혁위원회의 중요한 제도 도입이었거든요. 18년도부터 시작이 된 건데 수사심의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하게 됐다라는 게 분명히 이번에 밝혀졌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5월에 전주지검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옮기는 인사를 할 때 7분인가요? 침묵으로 항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황제 조사를 하면서도 아무 얘기를 못하고 수사심의위 하나를 돌파구로 내세운 거 아니겠어요? 이 총장은 이제 공식으로는 15일 날 임기가 끝나지만 13일 날 퇴임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퇴임하는 걸로 내 임기 안에 끝내겠다는, 이 사건을 끝내겠다는 약속은 지켰지만 이원석 총장은 아마 검찰총장의 역사에서 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아주 치욕적인 검찰 수사를 했던 그런 총장으로 기록이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 문제를 이렇게 법률적으로만 풀어나가는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그대로 남아서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아마 가장 큰 화두로 나올 겁니다. 월화수목 내내 나올 거예요. 경제에도 나올 겁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도, 외교 분야 대정부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법률적으로는 뇌물의 우회로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건 또 김영란법을 형해화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법률적, 정치적, 그리고 검찰 내부적으로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사건이 발생한 지 만 2년이 됐습니다. 22년 9월에 발생했으니까요. 그 23년 11월부터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작이 된 건데, 이 23년부터 논란이 시작이 된 건데 2년 가까이를 달구고 결국은 이렇게 허다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정치력의 부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우리 신경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예상하신 대로 이번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의 내내 뭐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야권에서 제기할 문제다. 그래서 비록 사법적으로는 끝나도 정치적으로는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두 분이 같은 취지로 말씀 전망하셨는데 좀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마을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그 현재 검찰에 의해서 진행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내 TF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고 그 TF가 바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상황은 이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경희 위원님부터요. 그 사이에 문명 사이에는 갈등이 앙금처럼 남아 있었던 게 너무 분명하죠. 왜 그러냐면은 올 초부터 진행이 됐던 공천 과정을 통해서 비명 행사가 뚜렷하게 드러났고 비명 그 행사한 비명의 대부분이 사실은 친문 친노가 많았거든요. 네. 좀 살아남은 친문 친노가 몇 명이 남았긴 남았습니다만은 그것도 거의 지금 숨만 겨우 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명 간의 갈등은 말만 안 할 뿐이지 잔잔하게 지금 안에 고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게 누구 눈에도 분명하고요. 이건 지금 현재 중앙지검장으로 간 이창수 전주지검장 시절부터 꾸준히 지난 3년 동안 전개가 돼 와 있었던 것이고 바로 오늘 증거보전 절차가 전 청와대 그 비서관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따지면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확 드러나게 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가 눈앞에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검찰 수사가 간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고 일가족 전체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다방면으로 전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네. 이런 상황에서 문명 간에 손을 맞잡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고 이렇게 몰고 간 것은 검찰의 수사 상황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수사 제대로 해야죠. 그야말로 경제 공동체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딸, 사위 이런 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그야말로 경제 공동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사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은 현 정권에 대해서는 무조건 특검 필요하다 들이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야말로 따지면 이런 거야말로 특검해야 된다. 더더군다나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들. 예를 들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뭐 김건희 여사 무슨 이런 것든 명품백 수수 이런 것든 또 이번에 이제 새로 특검에 이제 집어넣고 하는 거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뭐 국방과 관련돼 가지고 관심도 많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니까 예를 들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는 뭐 그 북한의 김정은한테 건네줬던 USB 이런 것도 사실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런 거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특검만을 들고 나오는 거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있었던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혜 씨 또 사위 이런 그 취직 문제 이런 거는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또 수사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검찰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됐고 김건희 여사도 다른 제3의 장소에서 그냥 그 출장 조사를 했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네.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때는 내부에서 서로 갈등을 하다가도 일단 손잡고 같이 대응하는 것이 뭐 동서고금 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일종의 동병상련 같은 이런 정서적 공감도 이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대표도 이게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않잖아요. 뭐 10월 위기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것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당에서 이 특위를 구성하면 이제 당도 두 사람의 사법 리스크에 이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과연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또 어쨌든 이 야권에서는 정권 탈환을 목표로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데 대한 말씀을 좀 한번
토론을 해보시죠. 신경민 의원님. 지금 뭐 모든 전현직 지도자들이 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도 지금 김 여사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최상병 특검인데 최상병 특검의 본질은 경로 특검이거든요. 경로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쳐서 최상병 사건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법 리스크를 가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현직의 지도자들이고 또 전직의 지금 대통령까지 일 가족이 지금 끌어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은 사실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것이 결국은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고 정치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모두가 방탄을 위해서 나선 거예요. 근데 야당은 특검하고 탄핵을 가지고 지금 카드를 쓰는 것이고 여당은 이런 식으로 금방 우리가 모두 얘기했던 대로 수사 무력화 내지는 하여튼 이런 무력화 전략으로 지금 나서서 방탄을 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모든 국가의 체계가 지금 흔들흔들거리게 내지는 형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글쎄요. 뭐 언론이 그래서 방탄 동맹이다 뭐 이런 단어가 쓰던데요. 그렇습니다. 뭐 한쪽에서는 뭐 특검을 통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거고 현직 대통령을 또 지금 이 야권 지도자 이재명 대표는 또 엄청난 사법 리스크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너무 문제가 있는 그 커리어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 이 그 대통령제 하에서 이 절대 뭐라 그럴까요? 어떤 권력 이런 그 시스템 하에서 벌어지는 그 굉장히 불행한 일들인데 이럴 때일수록 그 당도 또 대통령실도 조금 더 상대를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치는 완전히 밀려났고 이제는 뭐 법적으로 그냥 서로 그 생존 경쟁만 남은 굉장히 그 개탄스러운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예, 이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인들 누구도 바라지 않는 바일 텐데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는 계속해서 정치의 사법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걱정을 이제 두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품격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